가치 없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며 당신의 수준을 낮추지 마라. 당신이 만약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쇼펜하우어는 아마 당신 옆에서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쓰레기통에서 얼른 손 빼고 당신만의 서재로 돌아가. 혹시 최근에 인간관계에서 손이 더러워진 것 같은 불쾌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 이 문장 앞에서 불쾌해지는 사람이 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반발 속에는 묘한 찜찜함이 섞여 있다. 마치 누군가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말을 대신 들은 것 같은 기분. 우리는 왜 이 거친 문장 앞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걸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만남은 만남이 아니라 소모였다는 것을. 어떤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연기였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것을.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손을 넣었. 무언가 건져 올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손을 빼고 나서야 깨달았다.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문제는 그 깨달음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패턴으로 실망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서도 다음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다시 손을 넣는다. 이것은 순진함이 아니다. 이것은 회피다. 혼자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는다. 그 누군가가 나를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소모되기를 선택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쓰레기통은 타인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우리의 기대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기대한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는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기대 자체가 이미 불공정한 거래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역할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원망한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우리는 왜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비어있기에 그 빈자리를 타인으로 채우려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적 결핍을 직시했다. 그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존재라고 보았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오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그 와중에 우리는 타인을 만난다. 타인이 이 왕복 운동을 멈춰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타인도 마찬가지다. 타인도 자신만의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타인도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두 개의 결핍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결합이 일어날까? 때로는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두 개의 결핍은 서로를 더 깊은 결핍으로 밀어넣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은 주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나는 주기 싫다. 그 간극에서 실망이 태어나고 실망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서서히 관계를 부식시킨다. 우리는 이 과정을 수없이 겪었다. 그런데도 왜 매번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혼자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자라는 사실은 너무 무겁다. 그 무게를 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실망이라는 가벼운 고통을 선택한다. 적어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실망이라도 할 수 있다. 혼자서는 실망할 대상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손을 넣는다. 쓰레기통인 줄 알면서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가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돌이켜보면 그것은 연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이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인.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확인.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존재라는 확인. 우리는 타인을 거울로 사용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거울은 항상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비춰주지 않는다.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모습도 비춘다. 그때 우리는 거울을 탓한다. 거울이 잘못됐다고. 이 거울은 왜곡됐다고 말한다. 타인을 거울로 사용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타인은 거울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은 자신만의 시선과 해석과
왜곡을 가진 또 다른 주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타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이 기분이 좋을 때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타인이 기분이 나쁠 때 나는 나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존재 가치를 확인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명확하다. 어디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확인받으려는 욕구 자체가 문제다. 존재 가치는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하지만 이 자유는 무겁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고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고독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움찔한다. 고독은 두렵다. 고독은 차갑다. 고독은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사회는 끊임없이 말한다. 많은 친구를 사귀어라. 네트워크를 넓혀라. 인맥이 자산이다. 혼자 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고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피하려고 불필요한 만남에 시간을 쓰고 무의미한 대화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진심이 없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그렇게 고독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고독에 빠진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경험. 여러 명과 함께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 공허함. 이것은 혼자 있을 때의 고독보다 더 쓰라리다. 왜냐하면 이 고독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고독이기 때문이다. 함께란 환상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더 철저하게 혼자임을 깨닫는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것은 도피가 아니다. 그는 혼자 있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혼자 있는 것과 혼자 있을 줄 아는 것은 다르다. 혼자 있는 것은 상태다. 혼자 있을 줄 아는 것은 능력이다. 이 능력은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할 때 생긴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견딜 수 있을 때, 자신의 침묵이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혼자 있을 줄 알게 된다. 자신과의 관계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우리는 보통 관계라고 하면 타인과의 관계만 떠올린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자신과 함께 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사람도 자신이고 아침에 일어나 처음으로 대화하는 사람도 자신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가?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한가? 자신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를 방치한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욕구를 부정한다. 그러면서 타인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모순이다.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왜 타인이 인정해야 하는가?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왜 타인이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답은 항상 안에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타인 앞에서 우리가 연기하는 역할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 순수한 나 자신으로 만나지 않는다. 우리는 페르소나를 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페르소나,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페르소나,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페르소나는 가면이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 진짜 얼굴이 가려진다. 가면을 쓴 채로 아무리 깊은 대화를 나눠도 진정한 연결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대방이 만나는 것은 나의 가면이지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는다. 진짜 나는 여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면 뒤에 숨어서 타인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겪는 관계 피로의 핵심 원인이다. 가면을 벗는 것은 두렵다. 가면을 벗으면 진짜 내가 드러난다. 진짜 나는 완벽하지 않다. 진짜 나는 부족하고 불안하고 상처받기 쉽다. 그런 나를 타인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면을 벗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보여줄 때만 진짜 나를 받아들여줄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쓰레기통이라고 비유한 것은 가면들의 무도회다.
가면 쓴 사람들이 가면 쓴 채로 만나서 가면 쓴 채로 대화하고 가면 쓴 채로 헤어지는 그 공허한 의식. 그 의식에서는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다. 모든 것이 연기다. 연기 속에서 우리는 진심을 찾으려 하지만 진심은 연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연기는 연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결론인가?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도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그런 우정이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100번의 만남 중에 한 번 정도가 진짜일 수 있다고. 나머지 99번은 쓰레기통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고. 문제는 우리가 그 한 번을 찾기 위해 99번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깊이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하다. 수백 명의 연락처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 수십 개의 그룹 채팅보다 한 번의 진실한 대화가 낫다. 우리는 숫자에 현혹된다. 친구가 몇 명이냐? 팔로워가 몇 명이냐? 연락처에 몇 명이 저장되어 있느냐? 하지만 숫자는 관계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 진짜 관계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진짜 관계는 깊이로 맺겨진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면을 벗어도 되는지 아닌지, 그 사람 앞에서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지 아닌지, 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가면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잘못 배웠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관계란 상대방을 얻는 것이라고 배웠다. 친구를 얻고, 연인을 얻고, 동료를 얻고. 하지만 사람은 얻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만나는 존재다. 얻으려고 하면 집착이 생긴다. 소유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긴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순간 관계는 권력 게임이 된다.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지,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받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 계산 속에서 순수한 연결은 사라진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공존이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그 삶이 교차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다. 서로의 삶에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서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 이런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시킨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 속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낄 때 그것은 신호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는 신호,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신호.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신호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내면의 목소리다. 피로감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관계를 더 늘리는 게 아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다. 가짜에 쏟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등장한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 직장 동료는 선택할 수 없다. 이웃은 선택할 수 없다. 이런 불가피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거리두기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내면의 경계를 세우는 것. 상대방의 평가에 나의 존재 가치를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다. 자기 보호와 고립은 다르다. 자기 보호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고립은 모든 경계를 차단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선별이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해로운 관계를 줄이라는 것이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인식하고 그 관계에 쏟는 시간과 감정을 줄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진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여유가 생긴다. 진짜 가치 있는 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다. 만나고 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관계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소모가 아니라 충전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손을 쓰레기통에 넣는 느낌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에 무언가 값진 것이 쥐어지는 느낌이 든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그런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먼저, 성장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먼저 주고 싶은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것끼리 끌리기 때문이다. 내가 빈 껍데기이면, 빈 껍데기들이 모인다. 내가 충만한 사람이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다. 여기서 역설이 드러난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혼자 잘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채우고 자신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타인을 만날 때 구걸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집착하지 않는다. 여유 있게 만나고 여유 있게 대화하고 여유 있게 헤어질 수 있다. 이 여유가 건강한 관계의 토대다. 반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든 집착하게 된다. 상대방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관심이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질투한다. 이런 감정들은 관계를 질식시킨다. 상대방도 숨이 막힌다. 결국 상대방은 떠나고 떠나는 상대방을 보면서 자신의 두려움이 현실이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집착했고 집착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빈 시간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되면 관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관계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다.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원해서 만나게 된다. 그 차이는 크다.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에는 항상 불안이 깔려 있다. 이 관계가 끊기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은 관계를 경직시킨다. 반면 원해서 만나는 관계에는 자유가 있다.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다. 함께여도 좋고 혼자여도 좋다. 이런 자유 속에서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쇼펜하우어의 쓰레기통 비유가 거칠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관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관계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관계가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충만함을 나누는 것이다. 찐 사람끼리 만나면 빈 것만 나누게 된다. 채워진 사람끼리 만나야 풍요로운 것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다. 먼저 자신을 채우라는 말이 자기중심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자신이 채워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 줄 수 있다. 빈 사람은 줄 게 없다. 빈 사람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거래다. 내가 이것을 주면 당신은 저것을 줘야 해.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당신도 이만큼 희생해야 해. 이런 거래에는 항상 계산이 따라다니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분노가 터진다. 반면 채워진 사람은 조건 없이 줄 수 있다.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이다.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무언가를 요구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모습이 서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즐기는 것.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아직도 쓰레기통에 손을 넣고 있는가? 아니면 손을 빼고 자신만의 자리로 돌아가는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손을 넣을 때마다 무엇이 손에 묻는지 느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번 더러운 것이 묻는다면 그 쓰레기통은 진짜 쓰레기통이다. 가끔 값진 것이 손에 잡힌다면 그것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보물상자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모든 관계를 쓰레기통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 모든 관계를 보물상자로 보는 것도 문제다. 냉소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것도 해롭고 순진하게 모든 사람을 믿는 것도 해롭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도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세우는 것. 타인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 균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성숙이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다시 돌아가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 이 문장은 경고다. 무분별하게 손을 넣지 말라는 경고.
모든 관계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 자신의 수준을 낮추면서까지 어울릴 필요는 없다는 경고. 하지만 이 경고는 동시에 초대이기도 하다. 더 나은 관계로의 초대. 진정한 연결로의 초대.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다지라는 초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계속해서 아무 쓰레기통에나 손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멈추고 손을 살펴볼 것인가? 무엇이 손에 묻어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쓰레기통에는 손을 넣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것인가? 이 선택은 오롯이 우리 몫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인간관계의 피로는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증상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더 외롭다. 더 많은 소통 수단이 있으면서 더 단절되어 있다.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다. 메시지는 끊임없이 오가지만 진정한 대화는 없다. 우리는 연결의 환상 속에서 고립되어 있다. 이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 영적 연결의 증가가 질적 고독의 심화를 가져왔다. 더 많이 연결될수록 각각의 연결은 얕아졌다. 더 많은 사람을 알수록 각각의 사람을 덜 알게 됐다. 넓이가 깊이를 잡아먹었.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다. 관계는 많지만 관계없이 외롭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를 살았지만 그의 통찰은 오늘날 더 절실하다. 그는 군중 속의 고독을 알았다. 사교의 허무함을 알았다. 피상적 연결의 해로움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선택했다. 물론 그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경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무분별한 연결이 연결 없음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자신의 관계 목록을 점검하는 것이다.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죽이는지 살피는 것이다.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다. 반드시 끊을 필요는 없다. 머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다. 이 점검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는 오래됐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는 의무감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어떤 관계는 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가 아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진짜 관계가 아니다. 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은 대부분 착각이다. 실제로 끊어보면 별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은 관계에 더 충실해질 수 있다.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진짜 소중한 시간을 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더 인간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피상적으로 대하게 된다. 차라리 소수에게 깊이 대하는 것이 낫다. 다시 쓰레기통 비유로 돌아오자. 우리가 할 일은 쓰레기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살면서 여러 쓰레기통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다. 손을 넣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손을 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손에 무엇이 묻을 것인가? 묻은 것을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이 멈춤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꾼다.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습관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질문하는 것. 이 작은 템이 우리를 자동적인 존재에서 의식적인 존재로 바꿔준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멈추고 생각하는 것. 무조건 맞추기 전에 멈추고 느끼는 것. 이 멈춤이 우리를 보호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이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 모든 사회적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존재다. 이 두 측면의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사회적이면 자신을 잃는다. 너무 개인적이면 고립된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각자의 적정점을 찾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그 적정점이 개인 쪽에 가깝다고 봤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사회적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고독 속에서만 깊은 사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쇼펜하우어만큼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고독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찾는 것이다. 내가 편안한 관계의 양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관계를 조절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소수의 깊은 관계가 맞고 누군가에게는 다수의 가벼운 관계가 맞다. 정답은 없다. 자신에게 맞는 답만 있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보편적인 원칙은 있다.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타인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가치를 팔면 안 된다는 것. 이것만 지킨다면 관계의 형태는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 많이 만나든 적게 만나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관계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해방처럼 들릴 수 있다.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도 된다. 혼자여도 괜찮다. 이런 허락은 관계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준다. 하지만 이 조언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인간 혐오나 염세주의로 가면 안 된다. 쇼펜하우어 본인도 몇몇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눴다. 그는 모든 관계를 거부한 게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를 거부한 것이다. 양보다 질을 택한 것이다. 많은 관계보다 적지만 진정한 관계를 선호한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관계의 수를 줄이고 깊이를 늘릴 수 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질을 높일 수 있다. 대화의 양을 줄이고 의미를 늘릴 수 있다. 이것이 관계 피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다.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중간의 길. 이 중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잃는지, 어떤 사람과 있으면 더 나은 내가 되는지, 어떤 사람과 있으면 더 못한 내가 되는지,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관계를 선별할 수 있다. 자기 인식 없이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기 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에 발달한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여유가 없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정리하고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고독은 자기 인식의 필수 조건이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고독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기회로 봤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타인이라는 거울 없이 자신을 직면한다. 그것은 때로 불편할 수 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 진정한 자기 이해에 도달한다. 타인은 때로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된다. 자신을 마주하기 싫을 때 우리는 타인을 찾는다. 수다로, 술로, 파티로, SNS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피한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도 결국 자신은 거기 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결국 자신과 단둘이 남는다. 그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피로에 지쳐 그냥 기절하듯 잠드는가?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이다.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믿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 안에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반면 자신과 불편한 사람은 타인과도 불편하다. 자신을 싫어하면서 타인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자신을 신뢰해 주기를 원한다. 자신을 버리면서 타인에게 버림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 모순 속에서 관계는 불안정해진다.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요구해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걱정해야 한다. 관계 피로의 근원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다. 타인이 문제가 아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시도가 문제다. 그 빈자리는 타인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자신으로만 채워진다. 자기 수용, 자기 이해, 자기 사랑으로만 채워진다. 이것이 채워지면 타인과의 관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필요가 아니라 원함이 된다. 그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해진다. 쇼펜하우어의 쓰레기통 비유는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다. 빈 채로 쓰레기통을 뒤지면 쓰레기만 건진다. 채워진 채로 보물 상자를 열면 보물을 발견한다. 문제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관계에 임하느냐에 따라 같은 관계도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보물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게임의 관점에서 관계를 살펴봤다. 하지만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다. 누구나 관계에서 피로를 느낀다. 누구나 어떤 만남은 소모적이었다고 느낀다. 누구나 가면을 쓰고 타인을 만난 경험이 있다. 이것은 인간 조건의 일부다. 이 보편성을 인식하면 자신에 대한 판단이 누그러진다.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나만의 약점이 아니라 인간 공통의 경험임을 알면 자책이 줄어든다. 타인을 힘들어하는 것이 성격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알면 죄책감이 줄어든다.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관계라는 바다에서 같은 파도를 맞고 있다.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다. 나만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가면을 쓰고 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외롭다. 이 이해가 생기면 관계가 달라진다.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동료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로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이해가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상대방도 힘들다는 이유로 해로운 행동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해와 수용은 다르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행동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는 하되 경계는 세울 수 있다. 공감은 하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건강한 관계는 이해와 경계가 공존하는 관계다. 상대방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관계다. 상대방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문을 닫을 수 있는 관계다. 이것은 복잡하다. 간단한 공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 순간 판단이 필요하다. 이 순간 열어야 하는지 닫아야 하는지 다가가야 하는지 물러나야 하는지를 매번 결정해야 한다. 이 복잡함이 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 단순히 상대방이 피곤한 게 아니라 이 판단의 연속이 피곤한 것이다.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한다. 이 피로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판단이 필요 없는 관계를 찾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판단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관계의 복잡함을 피곤함이 아니라 흥미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다. 그 복잡함을 탐구하는 것은 피곤할 수도 있지만 매력적일 수도 있다. 관점의 문제다. 같은 복잡함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재미가 되기도 한다. 쇼펜하워는 분명 전자를 선호했다. 그는 복잡한 관계를 피하고 단순함을 택했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세상과는 거리를 뒀다. 그 선택이 그에게는 맞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잡함 속에서 오히려 활력을 얻는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에너지를 받는다.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아는 것이다. 단순함을 원하는지, 복잡함을 원하는지, 깊이를 원하는지, 넓이를 원하는지, 이것은 타인이 정해줄 수 없다.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관계를 맺었다가 끊고, 열었다가 닫고, 다가갔다가 물러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그것도 괜찮다. 그 과정 자체가 자기 발견이다. 우리는 완벽한 관계를 꿈꾼다. 완전히 이해받고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관계. 아무런 갈등 없이 조화로운 관계. 하지만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관계에는 마찰이 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두 가지 다른 세계관이 부딪힌다. 완전한 일치는 불가능하다. 브릿지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가 관계의 핵심 과제다. 완벽을 추구하면 모든 관계에서 실망하게 된다. 어떤 관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편해진다. 상대방의 결점을 용납할 수 있게 된다. 나의 결점도 용납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충분히 좋은 관계는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쇼펜하우어의 쓰레기통 비유가 극단적으로 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높은 기준을 가졌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부분의 관계를 쓰레기로 본 것이다. 하지만 기준을 조금 낮추면 쓰레기가 아닌 것들도 보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들, 깊지는 않지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들도 삶에 색깔을 더해준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유효하다.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으면
정작 중요한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관계의 위계를 인정해야 한다. 어떤 관계는 더 중요하고 어떤 관계는 덜 중요하다.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덜 중요한 관계는 가볍게 유지하거나 필요하면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 현실이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모든 관계에 동일하게 투자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선택이 필요하다. 그 선택에서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어떤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관계 선별의 기준이 된다. 관계를 선별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버린다는 것이기도 하다. 버린다는 말이 거북하면 놓아준다고 해도 좋다. 어떤 관계는 그 역할을 다했다. 한때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닌 관계가 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양쪽 다 힘들다. 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것도 성숙의 일부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것을 슬퍼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하다. 그 관계가 있었던 시간에 감사하고 이제는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을 축복하는 것. 우리는 관계의 시작은 축하하면서 관계의 끝은 비탄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끝도 시작 못지않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원리다. 끝을 부정하면 끝없는 고통이 따른다. 끝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 쇼펜하우어가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것일 수도 있다. 이미 아무것도 줄 게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관계를 관성으로 유지하는 것. 그런 관계에서는 쓰레기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미 소진된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를 인식하고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관계, 서로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관계는 다르다. 그런 관계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우물이다. 파면 물이 나오는 우물. 노력하면 보상이 있는 관계. 이런 관계는 지켜야 한다. 문제는 쓰레기통과 우물을 구분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다. 둘 다 어둡고 깊다. 손을 넣어봐야 무엇이 있는지 안다. 하지만 몇 번 넣어보면 알 수 있다. 매번 쓰레기만 나오면 쓰레기통이다. 가끔이라도 맑은 물이 나오면 우물이다. 관계도 마찬가지가. 매번 만나고 나서 지치기만 하면 그 관계는 재고해봐야 한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있다. 완벽한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다. 완전히 좋지 않아도 괜찮다. 전체적으로 플러스면 된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크면 그때 재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진다. 관계를 유지하느냐 끊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조절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거리를 좁히거나 넓히거나 진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깊이를 더하거나 얕게 하거나 이런 조절을 통해 각 관계를 적절한 위치에 둘 수 있다. 모든 관계를 같은 거리에 둘 필요는 없다. 가까운 원에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이 원에는 가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다. 그 다음 원에는 좋아하지만 깊이까지는 아닌 사람들이 있다. 즐겁게 어울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는 사람들. 그 바깥 원에는 알기는 아는데 특별한 관계는 아닌 사람들이 있다. 필요할 때 연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원을 구분하면 에너지 배분이 명확해진다. 가까운 원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바깥 원에는 적은 에너지를. 이것은 차갑거나 계산적인 게 아니다. 현실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누구에게도 충분한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집중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가 쓰레기통에 손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바깥 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뜻일 수 있다. 가까운 원에 집중하라는 뜻일 수 있다. 혹은 그 가까운 원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뜻일 수 있다. 쉽게 가까운 원에 들이지 말라는 것. 충분히 검증된 후에야 가까이 하라는 것. 이것은 관계에 대한 보호 전략이다. 함부로 열지 않는 것. 충분히 신뢰가 쌓인 후에야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 전략은 상처를 최소화한다. 빨리 열면 빨리 상처받을 위험이 있다. 천천히 열면 상처받더라도 그 상처가 작다. 물론 천천히 여는 동안
좋은 관계를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위험보다 상처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본 것 같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천천히 여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좋은 관계를 많이 놓친 사람은 빨리 여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정답은 없다. 자신의 경험과 성향에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해왔다.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관계의 본질, 고독의 가치, 자기 인식의 중요성, 관계 선별의 기술까지 살펴봤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자신을 먼저 채우는 것.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튼튼히 하는 것. 그렇게 하면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게 된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게 된다. 여유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손을 넣는 느낌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쓰레기통 비유는 잔인하게 들린다. 하지만 그 잔인함 뒤에는 자기 보호의 지혜가 있다. 자신을 함부로 소모하지 말라는 지혜. 가치 없는 것에 가치 있는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지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지혜. 이 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우리는 결국 선택의 연속 속에 산다. 누구를 만날지, 얼마나 깊이 만날지, 언제 물러날지. 이 선택들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우리의 삶을 만든다. 좋은 선택은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좋은 관계는 좋은 삶으로 이어진다. 나쁜 선택은 나쁜 관계로 이어지고 나쁜 관계는 힘든 삶으로 이어진다.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준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사회가 정해주지 않는다. 부모가 정해주지 않는다. 친구가 정해주지 않는다. 오직 자신만이 정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맞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살면서 천천히 깨달아간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배운다. 쇼펜하우어도 젊었을 때는 사교계에서 활동하려 했다. 실패하고 나서 고독을 택했다. 그의 철학은 그 경험에서 나왔다. 우리도 각자의 경험을 통해 각자의 지혜를 쌓아간다. 관계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어쩌면 성장의 신호일 수 있다. 무분별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선별적인 미래로 가고 있다는 신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려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미래로 가고 있다는 신호. 피로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감지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한 번의 만남을 거절하는 것, 한 번의 대화에서 솔직해지는 것, 한 번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관계의 패턴이 바뀐다. 에너지의 흐름이 바뀐다. 삶의 질이 바뀐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씁쓸하다. 하지만 씁쓸한 약이 병을 낫게 할 때가 있다. 달콤한 말만 듣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씁쓸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모든 관계가 좋다는 환상을 버릴 때 진짜 좋은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쓰레기통에서 손을 빼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한 선택이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손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 깨끗한 손으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잡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려 했던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쓰레기통 앞에 선다. 손을 넣을지 말지 고민한다. 이 고민 자체가 이미 진보다. 예전에는 고민 없이 넣었다. 이제는 멈추고 생각한다. 그 멈춤의 순간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그 의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삶은 계속된다. 관계도 계속된다. 완전히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방식은 바꿀 수 있다. 무의식적 반복에서 의식적 선택으로, 맹목적 수용에서 선별적 수용으로, 자기 상실에서 자기 보존으로. 이 변화의 첫걸음은 쇼펜하우어의 거친 문장을 듣는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어떤 쓰레기통에 손을 넣고 있었는가? 이제 손을 뺄 때가 됐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르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질문 없이는 변화가 없다. 질문이 있으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쇼펜하우어는 질문을 던졌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우리는 어디에 손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손을 뺄 것인가? 그 대답은
오늘도 우리 손안에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관계란 것이 왜 이토록 복잡해졌는지 생각하게 된다. 어린 시절에는 단순했다. 같이 놀면 친구였다. 싸우면 안 친구였다. 다음날 다시 놀면 다시 친구였다. 계산이 없었다. 기대도 적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관계였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 무언가가 붙기 시작했다. 이해관계가 붙었다. 체면이 붙었다. 기대가 붙었다. 이것들이 붙으면서 관계는 무거워졌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다. 무엇을 주고받아야 했다. 그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불만이 생겼다. 관계가 거래가 되어버렸다. 거래로서의 관계는 피곤하다. 항상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줬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줬는지, 내가 더 줬으면 억울하고, 상대방이 더 줬으면 부담스럽다. 이 계산 속에서 순수한 연결은 사라진다. 남는 것은 숫자뿐이다. 쇼펜하우어가 본 것도 이것이었을 것이다. 사교계에서 오가는 것들이 진정한 교류가 아니라 거래임을. 웃음 뒤에 계산이 있고, 친절 뒤에 의도가 있고, 호의 뒤에 기대가 있음을. 그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을 때 그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다. 쓰레기통이라는 거친 비유가 나온 것도 그 혐오감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거래인 것은 아니다. 거래 없는 관계도 존재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함께 있는 관계. 줬는지 받았는지 계산하지 않는 관계.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충분한 관계. 이런 관계는 드물다. 하지만 존재한다. 어린 시절의 우정처럼, 조건 없는 사랑처럼. 문제는 이런 관계를 어른이 되어서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른이 되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계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 알미, 순수함을 오염시킨다. 아무것도 모르던 때의 그 자연스러운 연결을 되찾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어른의 관계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계산하려는 본능을 억누르고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이것은 쉽지 않다. 평생에 걸친 수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수련을 포기하고 고독을 택한 것일 수도 있다. 그에게는 그것이 더 쉬웠을 수도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계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아예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더 간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쇼펜하우어처럼 고독을 택할 수도 있고, 수련을 통해 순수한 관계를 회복하려 할 수도 있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을 수도 있다. 어떤 길이든 자신이 선택한 길이면 된다. 타인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이면 된다. 관계에서 지친다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사회가 정해준 대로, 타인이 기대하는 대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호. 그 관계가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관계를 찾으면 지침이 줄어든다. 오히려 에너지가 생긴다. 맞는 관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여러 종류의 관계를 경험해봐야 한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안 맞는지 몸으로 느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쓰레기통 비유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 관계가 쓰레기통인지 아닌지 질문하게 만드는 기준점. 그 질문을 통해 관계를 점검할 수 있다. 점검의 결과가 항상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어떤 관계는 쓰레기통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확인이 그 관계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말은 비관이 아니라 분별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관계에서 현명해질 수 있다. 분별력 없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같이 취급하게 된다. 그러면 좋은 것의 가치도 모르고 나쁜 것의 해로움도 모른다. 분별력은 경험과 성찰에서 온다. 많은 관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돌아보는 것.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생각하는 것. 이 성찰을 통해 패턴이 보인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의 패턴, 나를 살리는 관계의 패턴. 이 패턴을 알면 미래의 선택이 달라진다. 우리는 모두 관계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 그 바다에는 보물도 있고 쓰레기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쓰레기가 많다고 경고했다. 그 경고를 듣고 바다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경고를 새기면서 더 조심스럽게 헤엄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의식적으로 헤엄치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계속 헤엄치는 것이 낫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헤엄치는 것보다 방향을 알고 헤엄치는 것이 낫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피해야 할 것을 알면 추구해야 할 것도 보인다. 쓰레기통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진정한 연결, 깊은 이해, 조건 없는 수용. 이런 것들이 쓰레기통의 반대편에 있다. 쓰레기통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 반대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삶은 길다. 관계도 계속된다. 오늘 쓰레기통이었던 것이 내일은 아닐 수도 있다. 오늘 보물이었던 것이 내일은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다. 변화하는 것이 삶이다. 그 변화 속에서 계속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 한 번의 분별로 끝나지 않는다. 평생에 걸친 작업이다.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은 그 작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불편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는 문장. 듣기 싫지만 새겨들을 만한 문장. 이 문장을 품고 살아가면서 각자의 답을 찾아가면 된다. 그 답은 쇼펜하우어의 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답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쓰레기통과 보물상자를 구분해가며 산다. 때로 실수하고, 때로 후회하고, 때로 기뻐하며 산. 완벽한 분별은 없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시대에 그의 답을 찾았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답을 찾으면 된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곧 삶이다. 관계라는 복잡한 비로를 헤쳐나가는 여정이 곧 삶이다. 그 여정에 쇼펜하우어의 거친 경고가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준다. 손을 넣을지 말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한다. 쓰레기통인지 보물상자인지도 결국 우리가 판단한다. 그 결정과 판단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다. 무겁지만 자유롭다. 힘들지만 의미 있다. 우리는 여전히 쓰레기통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